그거 열면 안 돼요. 왜요? 그냥 절대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오르골이 울렸습니다. 낡고 가느다란 금소금이 저택의 정적을 찢었어요. 한 여자가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고 입술이 떨렸으며 숨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남자는 계단 위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짚지도 않고 난간을 붙잡지도 않은 채로 그저 소리만 들었어요. 24년 전 아침의 선율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박자로 울리던 그 소리였어요. 사라진 아이가 매일 감았던 태엽의 기억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그 상자를 열지 않았어요. 아무도 태엽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그 오르골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24해 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 금기를 깼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남자는 계단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둘 다 같은 질문을 품은 채 얼어붙었어요. 왜 이 남자의 손이 이 소리를 알고 있었는가?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남자가 왜 오르골 소리를 알고 있었는지, 24년 전 사라진 아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답은 조금 뒤에 밝혀질 거예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출근길인가요? 집안일 하면서인가요? 잠들기 전인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24년 만에 다시 울린 오르골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면접장 문 앞에서 최도윤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자신의 낡은 구두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손에 든 이력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구겨지지 않았는지, 얼룩은 없는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앞사람이 나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윤을 힐끗 보고는 지나갔어요.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는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였고 양옆에는 젊은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팀장이 말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력서를 내밀었어요. 팀장은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최도윤 씨, 네. 운전 경력이 6개월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이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전담 기사는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그 전에는 시계 수리 일을 했습니다. 10년 넘게요. 시계 수리요? 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게 운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밀한 작업을 오래 해서 조심성이 있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정확하게 일하는 편이에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고 경력은요? 없습니다. 음주운전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질문은 10분 정도 이어졌어요. 형식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팀장이 이력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알았습니다.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는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경력이 너무 짧아.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을 나서는데 뒤에서 또 다른 면접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옷차림도 훨씬 좋았어요. 도윤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안 됐구나. 벌써 이번 달의 3번째 면접이었어요. 전부 떨어졌습니다.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미 그 회사 일은 잊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다른 구인 공고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최도윤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윤태준 회장님 전담 기사 면접 보셨던 분이시죠?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맞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도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네. 합격이요? 그런데 제가 경력이 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은 최종 합격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셔서요. 아, 도윤은 이해했습니다. 2차 합격자였구나. 그런데 회장님께서 직접 이력서들을 다시 검토하시다가 최도윤 씨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네. 회장님이 직접이요? 네. 회장님께서 최 씨 이력서를 보시고는 뭐라고 정확히 말씀하시진 않으셨는데 이 사람으로 다시 연락해 보라고 하셨어요. 도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선택한 걸까요? 경력도 짧은데요. 출근 가능하신가요? 아, 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합격이라니. 그것도 회장이 직접 선택했다니요. 도대체 이력서에서 뭘 본 걸까요?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이력서 사본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학력, 경력, 자격증,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이력서였습니다. 시계 수리 10년 특기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래된 태엽시계, 골동품 시계 수리 및 복원.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회장님 눈에 띈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합격했다는 거였습니다. 도윤은 이력서를 접어넣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출근 첫날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저택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었죠. 말이 적었고 표정이 적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었어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평생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도윤은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일했어요. 손이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급하게 고치지 않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았어요. 부러진 태엽은 새 것으로 교체했고 삐걱대는 톱니는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했으며 멈춘 초침은 다시 돌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를 좋아했어요. 느렸지만 믿을 수 있었거든요. 한 번 맡기면 꼭 고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가게를 정리했어요. 도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동안 다른 수리점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요즘은 시계를 고치는 사람보다 새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렇게 석 달을 보내고 나서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운전을 하기로요. 예전에 따둔 면허가 있었어요. 운전학원에 다시 등록해서 연습했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인력회사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였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은 생각보다 컸어요. 정원은 넓었고 나무는 많았으며 창문은 높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가정부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도윤을 보자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는 길었고 천장은 높았으며 바닥은 차가운 대리석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뒤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액자가 많았습니다. 가족사진, 풍경화, 서예 작품들이었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가 등장하는 사진은 없었어요. 부부만 있거나 젊은 여성 한 명이 함께 찍힌 사진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점을 마음속에 담아뒀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는 원래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부는 거실 앞에서 멈췄어요. 그녀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후에 오실 겁니다. 그 전에 저택을 둘러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함부로 물건은 만지지 마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어요. 특히 거실에 있는 오래된 상자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절대로요. 도윤은 다시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안도한 듯 작게 숨을 내쉬고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소파는 흰색이었고 카펫은 회색이었으며 커튼은 베이지색이었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왔고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도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낮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였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표면은 세월에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조금씩 벗겨져 있었으며 금속 장식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상자는 주변의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낡았고 너무 작았으며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는 상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상자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매일 정성스럽게 닦는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자 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이 서로 맞물린 소리였습니다. 태엽이 감긴 상태였어요. 그러나 완전히 감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쯤 멈춘 채로 있었어요. 도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상자는 오르골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수동식 오르골이었습니다. 시계 수리점에서 일할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내부 구조가 시계와 비슷했거든요. 톱니바퀴와 태엽, 그리고 정밀한 금속 부품들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가정부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손을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윤 씨인가요? 도윤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어요. 거실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태준 회장이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 네. 도윤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도윤입니다. 회장은 도윤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르골 상자 쪽으로 시선이 갔다가 재빨리 창밖으로 돌렸어요.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시계 수리를 했다고 했지? 네, 회장님. 10년 넘게 했습니다. 오래된 것을 다루는 일 좋아하나?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네, 좋아합니다. 오래된 것들은 급하게 만지면 망가지니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도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일단 한 달만 해보게. 그동안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출발하지. 오늘은 본사 가는 날이야. 도윤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거실을 나왔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테이블 위에 오르골 상자가 자꾸 머릿속에 남았어요. 왜 저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왜 회장은 저 상자를 보고 시선을 돌렸을까요? 도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일찍 저택에 도착해 회장을 기다렸어요. 회장은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차에 타면 신문을 펼치거나 전화를 받았어요. 도윤에게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윤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운전했습니다. 신호를 지켰고 속도를 유지했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회장은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어요. 도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택에 혼자 있을 때는 달랐어요. 회장이 외출하고 나면 도윤은 대기실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가정부는 차를 내왔고 도윤은 받아 마셨어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자꾸만 거실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상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고 아무도 옮기지 않았어요. 그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외출 중이었고 가정부는 2층에서 청소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혼자였어요. 그는 다시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상자의 표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나무결이 보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도윤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손이 움직였어요. 상자의 측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차가웠어요. 금속 장식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이 감촉을 어디선가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시계 수리점에서 만졌던 오래된 오르골들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오래전 같았어요. 도윤은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대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는 상자를 귀 가까이 가져갔어요. 흔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들었어요. 시계 수리할 때처럼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에서 금소금이 들렸어요. 태엽이 감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아주 작은 선율이 들렸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채로 있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선율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그 곡을 알았어요. 제목은 몰랐지만 멜로디는 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시계 수리점에서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놀라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가정부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만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그는 사과했지만 가정부는 도윤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녀는 작게 말했어요. 그거 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열지 않았어요. 가정부는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만지지도 마세요. 제발이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사라졌어요.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다시 보았어요. 태양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자만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만지지 않았어요. 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이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이었어요. 누군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상처였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빌라 2층, 좁은 방 하나가 전부인 곳이었어요. 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도윤아, 왔니?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네, 할머니. 도윤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도윤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70이 넘으셨지만 아직 정정하셨습니다. 다만 허리가 조금 굽으셨고 눈이 침침해져서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저녁은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할머니가 해둔 반찬 먹어라. 냉장고에 있어. 도윤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데우고 국을 끓이고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도윤은 생각했어요. 자신의 과거를요. 도윤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을 처음 본 건 보호소에서였어요. 6살쯤 된 아이가 혼자 구석에 앉아 있더랍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대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요. 아이는 자기 이름만 기억했습니다. 도윤이라고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부모님 얼굴도 집도 어떻게 보호소에 오게 됐는지도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답니다. 심한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을 수 있다고요. 할머니는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키우기로 했어요. 당신도 혼자 사셨고 아이도 혼자였으니까요. 도윤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친구들을 사귀었고 어른이 되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20살이 되었을 때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찾기로요. 경찰서에 갔어요. 실종아동센터도 찾아갔습니다. 기록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살 전에 도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신고된 실종 아동 명단에도 도윤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아이들의 사진도 봤어요. 하지만 도윤과 닮은 아이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1년 동안 찾았어요.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런 아이 본 적 없으세요?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요? 그러나 결국 포기했어요. 단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생각했어요. 어쩌면 부모님이 일부러 자신을 버린 건 아닐까? 키울 수 없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요. 그렇다면 찾아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렇게 도윤은 가족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지금 할머니가 계시잖아. 할머니가 가족이야. 그걸로 충분해. 도윤은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응, 사랑해요. 할머니가 돌아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쑥스럽게. 그냥요. 도윤은 웃으며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도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르골 상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안에 새겨진 이름이요. 그리고 자신의 손이 알고 있던 그 선율이요. 왜일까요?
왜 자신은 그 곡을 알고 있었을까요?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다만 불편한 감정만 남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감정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저택의 일과에 익숙해졌어요. 아침 8시에 도착해 회장을 태우고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점심 이후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도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침묵을 좋아했어요.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택 안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가정부는 도윤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차를 내오지 않았어요. 도윤이 거실 근처에 가면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그녀는 도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금기를 어겼다는 것을요. 만지지 말라던 것을 만졌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서미경이었어요. 도윤은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여위었고 눈가는 어두웠으며 입술은 굳어 있었어요. 그녀는 도윤을 보자 멈칫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했어요. 두려움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도윤은 불편해서 시선을 피했어요. 서미경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르골 상자 앞에 섰어요. 그녀는 상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도윤은 그녀가 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을요. 도윤은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미경은 일어났어요. 그녀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마치 아기를 안는 것처럼요.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도인지 독백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에요. 그리고 손으로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먼지를 닦듯이요. 하지만 상자에는 먼지가 없었어요. 서미경은 돌아섰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서미경은 도윤을 보았어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요. 도윤은 불편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은 작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 상자를 만졌다고 들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서미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 거였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들었습니다.
24회 전 일이에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6살이었어요. 생일이었죠. 축하한다고 놀이공원에 데려갔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순간이었어요. 정말 한순간 눈을 뗀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경찰을 불렀고 전국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오르골은 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였어요. 서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태엽을 감았어요. 그리고 음악을 틀었죠. 사라진 날 아침에도 틀었어요. 서미경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버려요. 24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어요. 언젠가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미경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발 그 상자를 다시는 만지지 마세요. 그건 제게 남은 유일한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만지지 않겠습니다. 서미경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미경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라진 아이, 남겨진 오르골, 24회의 시간.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상자에 끌렸는지 생각했어요. 왜 그 선율이 익숙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자신도 6살에 사라진 아이였다는 것을요. 기억을 잃은 채 보호소에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자신은 찾아봤어요. 실종 아동 명단에도 없었고 비슷한 사건도 없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만 불편한 감정만 남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감정이었어요. 2주일째 회장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윤서진이었어요. 도윤은 그녀를 저택 현관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 잠시 멈췄습니다. 도윤은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다 돌아섰어요. 도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는 물었어요. 새로 온 기사님이신가요? 도윤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최도윤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착각인가 봐요. 반갑습니다. 윤서진이에요. 도윤도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눈빛은 여전히 의아했어요. 그녀는 한 번 더 도윤을 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 다시 저택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왔어요. 도윤은 차고에서 차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엔진 오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차고 앞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공구를 내려놓고 인사했어요. 서진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세요? 차량 점검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상태를 보고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혹시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서진은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빗소리를 들었거든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서진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차고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비를 피하면서요. 참 신기하네요.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후로 서진은 종종 도윤과 마주쳤어요. 우연인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도윤이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어느 날은 커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진이 물었어요. 커피 드세요? 네, 마십니다. 설탕이나 시럽은요? 안 넣습니다.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다른 건 너무 달아서. 도윤도 웃었어요. 저도 그래서 안 마셔요. 또 어떤 날은 손가락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진은 도윤이 차를 닦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도윤의 손가락을 유심히 봤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네. 손가락 움직임이 정교해 보여요. 도윤은 손을 내려다 봤어요. 시계 수리를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시계요? 서진이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어릴 때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덧붙였어요. 특히 오르골을 좋아했어요. 태엽 감으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신기했어요. 도윤은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오르골이요? 서진은 도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혹시 오르골 아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어요. 조금 압니다. 시계 수리점에서 오르골도 가끔 고쳤거든요. 그렇구나. 서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르골이 있었어요. 아주 작고 예쁜 오르골이었는데 사라졌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요?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릴 때 일이라서 6살쯤? 그 이후로는 기억이 흐릿해요.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6살. 그 나이였어요. 서진은 도윤을 보며 웃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기사님한테는 편하게 얘기하게 돼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서진과 이야기하면 편안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요. 며칠 후 도윤은 서진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걸 봤어요.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이었어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리듬을 알았거든요. 자신도 같은 리듬으로 손가락을 두드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서진도 도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나쁜 버릇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아니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해요. 네.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같은 리듬을 두드려 보였습니다. 이렇게요. 서진은 입을 벌렸어요. 정말 똑같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게 비슷해요. 도윤도 느꼈습니다. 비 오는 날, 커피, 오르골, 손가락의 리듬,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서진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기사님 혹시 가족은 계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부모님은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보호소 출신이에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보호소요? 네. 할머니가 저를 데려오셨어요. 6살 때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6살이요? 네.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 기억은 없어요. 이름만 기억했대요. 도윤이라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을 찾아보신 적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살 때 찾아봤어요. 경찰서도 가고 실종아동센터도 가고 1년 동안 찾았어요. 그런데요? 도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 같은 아이가 신고된 적도 없고 비슷한 사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서진은 도윤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시는 거예요?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오빠가 있었어요. 쌍둥이 오빠였는데 6살 때 사라졌어요. 도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생일날이었어요. 놀이공원에서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24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도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할머니가 3월 15일로 정해주셨어요. 보호소에 온 날이래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3월 15일이에요. 오빠랑 저랑 쌍둥이니까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도 서진도 말을 잃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건넸어요. 이게 우리 오빠예요. 도윤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어요.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는 피아노, 아니, 오르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자신과 닮았어요. 눈썹, 코, 인매가 비슷했습니다. 이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사님이. 도윤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도윤이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서.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냥 너무 비슷해서요. 우연이겠죠.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진은 사진을 다시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일어섰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는 떠났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어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자신이 정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찾아봤잖아. 아무것도 없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저택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회장은 그를 신뢰했고 가정부는 다시 그에게 차를 내왔으며 서진은 자주 들러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편안했어요. 이 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했어요. 서진과의 대화 이후로 도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이 집 아들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없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회장 가족은 모두 외출했어요. 서진의 작품 전시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서진은 화가였거든요. 다음 달에 개인전을 연다고 했어요. 회장 부부와 서진은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가정부도 함께 갔습니다. 짐을 나르는 걸 도와주러요. 저택에는 도윤 혼자 남았어요. 도윤은 대기실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햇빛이 기울었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새가 울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소리가 없었어요. 도윤은 오르골 상자를 보았습니다. 상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아무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어요. 도윤은 다가갔습니다. 그는 상자 앞에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만지지 마. 사모님이 부탁하셨잖아. 하지만 혹시 이게 답일지도 몰라. 혹시 이 소리를 들으면 기억이 날지도 몰라.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상자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금속 떨림이었어요. 태엽이 풀리려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귀 가까이 가져갔어요.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톱니바퀴가 움직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걸려 있었어요.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 오르골은 고장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멈춘 것이었습니다. 태엽을 중간에 멈춘 것이었어요. 완전히 풀지도 완전히 감지도 않은 상태로요. 도윤은 상자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는 상자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열쇠 구멍은 없었어요. 하지만 옆면에 작은 태엽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였어요. 이걸 돌려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하나? 그는 서미경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상자를 안고 있던 모습을요. 제발 만지지 말라고 부탁하던 모습을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손이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오르골을 고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시계 수리공의 본능이었어요. 멈춰 있는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싶은 본능이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는 상자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가락이 태엽 손잡이에 닿았어요. 그리고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찰칵. 태엽이 한 칸 감겼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태엽은 감긴 상태였어요. 안 돼. 도윤은 다급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풀어야 해. 그러나 태엽은 한 방향으로만 돌아갔습니다. 감는 방향으로만요. 풀 수는 없었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 그때 도윤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요. 그는 태엽을 계속 돌렸습니다. 천천히요. 조금씩이요. 찰칵, 찰칵, 찰칵. 태엽이 조금씩 감겼습니다. 도윤은 손끝으로 느꼈어요. 금속 스프링이 팽팽해지는 것을요. 내부에서 힘이 쌓이는 것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감지 않았습니다. 절반쯤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돌리면 무언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자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야. 아무 일도. 그때였습니다. 상자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찰칵. 톱니바퀴가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오르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느렸어요. 아주 느렸습니다. 한음한 음이 또렷했어요. 금속 핀이 금속판을 튕겼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였어요. 도윤은 상자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귀를 기울였어요. 선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단순했던 멜로디가 점점 복잡해졌어요. 도윤은 이 곡을 알았습니다. 제목은 몰랐지만 다음 음을 알았어요. 리듬을 알았습니다. 멜로디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음악은 계속 울렸어요. 한 소절이 지나갔습니다. 두 소절이 지나갔어요. 도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이미지였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이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태엽을 감았어요. 천천히 감아야 해. 급하게 감으면 부러지니까. 그 목소리를 도윤은 알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도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음악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어요. 아, 깜빡할 뻔했네. USB가 작업실에 있을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돌아왔어? 벌써? 그는 급히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렸어요. 오르골은 계속 울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거실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도윤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어요. 그러나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서미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녀는 오르골 소리를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회장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는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르골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오르골이 울리고 있었고 도윤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미경은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르골은 계속 울렸습니다. 24년 만에 다시 울리는 그 선율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음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서미경도, 회장도, 서진도요. 다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 무거운, 깊은 침묵만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해야 하나요? 아니면 설명해야 하나요? 그러나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서미경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르골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그는 도윤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어요. 자네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자네가 그걸...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러다 풀렸습니다. 다시 쥐어졌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이 저절로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요.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빠, 진정하세요. 회장은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윤을 봤어요. 그의 시선이 오르골로 향했습니다. 상자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방금까지 울리던 그 선율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오르골 앞에 섰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조심스럽게요.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요. 회장은 상자 옆면을 살폈습니다. 태엽 손잡이가 보였어요. 그는 그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봤어요. 자네가 이걸 감았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끝까지는 감지 않았습니다. 왜? 도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건 급하게 만지면 부러지니까요. 천천히 조금씩만 감아야 한다고 어디선가 배운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미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상자를 만졌습니다. 회장이 들고 있는 상자를요. 여보, 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고 있었어요. 자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곡을 아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멜로디는 압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도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것 같았어요. 소리를 들으니까 다음 음이 뭔지 알았어요. 회장은 아내를 봤습니다. 서미경도 남편을 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혹시... 회장은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어요.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손을 보여주게. 네. 도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손을 보여달라고. 도윤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회장이 다가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찬찬히 살폈어요. 손바닥, 손가락, 그리고 손등을요. 회장의 손가락이 도윤의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어요. 어릴 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가? 도윤은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서미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도윤의 손을 봤어요. 흉터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건... 서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만졌습니다. 저건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네. 도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6살 때 계단에서 뛰어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손을 짚으면서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었죠. 바로 그 자리에. 그녀는 도윤의 손등을 가리켰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도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눈썹, 코, 인매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서진아. 회장이 딸을 불렀습니다. 네, 아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 사진. 가져와 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도윤 옆에 세웠습니다. 사진 속 남자아이와 도윤을 번갈아 봤어요. 닮았습니다. 눈썹도 코도 인매도요. 사진 속 아이를 30년 키우면
도윤 같은 얼굴이 될 것 같았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흔들렸어요. 자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6살 전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름은 할머니가 도윤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만 기억했대요. 도윤이라고.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서미경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설마. 회장은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를 해야겠소.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DNA 검사요? 회장은 도윤을 똑바로 봤어요. 자네가 우리 아들일 수도 있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가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이, 생일, 흉터, 그리고 그 오르고를 아는 것까지. 하지만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종 신고도 안 돼 있었고 신고는 했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윤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자네 지금 이름이 최도윤이니까 검색에 안 걸렸겠지. 윤지훈. 도윤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오빠 이름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지훈. 저랑 쌍둥이였어요. 도윤은 서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왠지 익숙했던 그 얼굴을요. 혹시?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아이일까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어요. 검사를 하세.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미경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봤어요. 정말 너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니?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왠지 이 여자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서미경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았어요. 도윤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해. 서미경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지키지 못해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서진도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세. 검사를 받고 확인하세.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회장이 저택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객실을 내주었어요. 도윤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이 집 아들일까? 24년을 다른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지? 도윤은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키워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어요.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같은 얼굴이었지만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가족들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 서미경, 서진 모두요. 아무도 밥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들어서자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잤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도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숨도 못 잤지만요. 아침 먹게 서미경이 말했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도윤은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식사를 내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들 식욕이 없었어요. 서진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어야 해요. 우리 모두. 그 말에 다들 억지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차였어요. 도윤이 운전석에 앉으려 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운전하지. 자네는 뒤에 타게. 도윤은 뒷좌석에 탔어요. 서진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미경은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병원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회장이 미리 예약을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접수를 하자마자 바로 검사실로 안내받았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검사입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만 하면 돼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 서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검사를 받았어요. 면봉으로 입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간단했어요.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회장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미경도요. 다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은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군. 일주일.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미경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아. 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서미경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이름을 부르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미안해요. 그냥 괜찮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미경은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 머물게. 객실을 계속 쓰면 되네. 하지만 할머니가 연락하게.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도윤아, 어제 왜 안 들어왔니? 걱정했잖니. 죄송해요. 그게 도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제가 제 친부모님을 찾은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를 했어요.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와요. 그동안 여기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내 가족을 찾은 거잖니. 기뻐해야지.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도윤이.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줘. 네, 할머니.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슬플 거예요. 자신이 떠날까봐 두려울 거예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할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요.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저택에서 지냈어요. 객실은 넓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불편했어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서미경이 직접 음식을 만들었어요. 도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어떻게 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지. 서미경은 웃었습니다. 예전에 지훈이가 좋아했던 거예요. 혹시 내가 너도 좋아할까 싶어서. 도윤은 먹어봤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익숙한 맛이었어요. 낮에는 회장과 함께 회사에 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기사 일을 했어요. 회장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평소처럼 지내자고요. 저녁에는 서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오빠랑 했던 일들을요. 우리 오빠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르골이요.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빠는 그 선율을 오르골로 틀고 싶어 했어요. 도윤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혼자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내려가곤 했어요. 오르골 상자를 봤습니다. 만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서미경이 거실로 내려왔어요. 도윤이 오르골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잠이 안 와요? 서미경이 물었습니다. 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서미경은 도윤 옆에 섰어요. 함께 오르골을 봤습니다. 이거 알아요? 서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이걸 튼 게 사라진 날 아침이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이었어요. 서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6살 생일. 아침에 일어나더니 제일 먼저 이걸 틀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죠. 엄마, 오늘 놀이공원 가는 거 맞죠? 하면서 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갔어요. 온 가족이. 지훈이랑 서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서미경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단 한순간이었어요. 제가 서진이 신발끈을 묶어주는 동안
지훈이가 사라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없었어요.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쳤을 것 같았어요. 서미경이 흐느꼈습니다. 전국을 뒤졌어요. 1년, 2년, 3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24년이 지났죠. 서미경은 도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타났어요. 도윤은 서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그 아이인지. 서미경은 도윤의 손을 꽉 쥐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난 믿고 싶어요. 내가 우리 아들이라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도윤은 점점 이 집에 익숙해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6째 날 서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뭐가요? 결과가요. 만약에 아니라고 나오면.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섭죠. 어떻게 나오든 누군가는 슬플 테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이 받았습니다. 잠시 통화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결과가 나왔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군. 4사람은 급히 준비했습니다. 차를 탔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4사람은 앉았어요. 의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윤태준 씨와 최도윤 씨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친자 확률은 99.99%입니다. 거실에, 아니,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99.99%.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서미경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도윤을 봤습니다. 지훈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도윤은, 아니,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서미경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진도 안았어요. 회장도 안았습니다. 4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2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차에 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회장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어요. 집으로 갈까? 아니면 도윤이, 아니,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들러도 될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차는 지훈의 빌라로 향했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모두 차에서 내렸어요. 좁은 빌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지훈이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지훈을 보고
그 뒤에 사람들을 봤습니다.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찾았구나. 내 가족을. 지훈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를 두고 가는 것 같아서. 할머니는 지훈의 등을 토닥였어요. 무슨 소리니? 가족을 찾았는데 기뻐해야지. 서미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서미경을 일으켰어요. 아니에요. 전 그냥 혼자 있는 아이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예요. 덕분에 제 아들이 무사히 컸어요. 서미경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도 가족이었어요. 외로운 저한테 손자가 생긴 거였죠. 회장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5사람은 작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를, 아니, 도윤이를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싶습니다. 저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서미경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키워주신 분인데요. 당연히 가족이시죠.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가족 모두 필요해요. 낳아주신 가족도 키워주신 할머니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어요. 할머니도 함께 저택으로 이사하기로요. 며칠 후 이사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저택 1층에 방을 얻었어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화장실도 딸린 방이었습니다. 지훈은 2층의 한 방을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지훈은 멈췄습니다. 이 방,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방이었어. 서미경이 말했습니다. 24년 동안 그대로 뒀어요. 지훈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책상, 책장,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창가에는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훈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장난감들을 봤어요. 자동차, 로봇, 그리고 오르골이었습니다. 작은 장난감 오르골이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이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띵, 띵, 띵. 단순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율을 지훈은 알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오르골과 같은 곡이었어요. 이거,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서미경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매일 이걸로 연습했지. 엄마가 가르쳐준 곡을요. 지훈은 장난감 오르골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흐릿했지만 이 방에서 이 오르골을 틀던 기억이요. 엄마, 지훈이 서미경을 봤습니다. 응? 서미경이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요. 조금씩 기억이 나요. 서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네. 이 방, 이 창문, 그리고 이 오르골.
지우는 침대에 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오셨죠. 지훈아, 일어나라고. 서미경이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오르골을 틀었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곡을 천천히 태엽을 감으면서 그래. 서미경이 울었습니다. 그랬어.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서미경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정말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24년 만에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에게 묻고 싶네. 회장이 아들을 봤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할 건가? 윤지훈으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최도윤으로 계속 살 건가?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윤지훈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는 도윤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 이름으로 37년을 살았으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서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회사 일을 배워볼 수도 있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도 되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어떤 일을 하든 말이야. 모두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 아니, 원래 자기 방이었던 곳에서 잤습니다. 침대는 편했어요. 그리고 왠지 익숙했습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미경이 만든 음식이었어요. 맛있어요, 엄마.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다행이네. 서미경이 웃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어. 식사 후에는 회장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정원을 걷곤 했어요. 회사 일에 관심 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할 것 없네. 회장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게. 지훈은 고마웠습니다. 회장이, 아니, 아버지가 강요하지 않아서요. 오후에는 서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빠, 이거 봐요. 서진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사진이에요. 지훈은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쌍둥이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이게 우리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네. 서진이 웃었습니다. 이거 봐요. 여기서 오빠가 케이크에 얼굴을 박았어요. 사진 속에서 어린 지훈이 케이크 범벅이 된 채 웃고 있었어요. 지훈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법적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윤지훈으로 호적에 다시 올랐습니다. 실종 신고도 취소되었어요.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실종된 아들이 24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회장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다고 했어요. 지훈도 감사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할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도 가족을 찾았고 할머니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고. 하지만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서 저를 빼앗긴 것 같아서 미안해요.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니? 너는 원래 이 집 아들이었어. 할머니는 잠깐 빌려 키운 거야. 할머니.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너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얻었잖니. 서미경 씨도 좋고 회장님도 좋고 서진이도 예쁘고. 지훈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훈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결정을 내렸어요. 당분간은 회사 일을 배우지 않기로요. 대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계 수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지훈은 거절했어요. 스스로 해보고 싶다고요. 아버지, 이해해주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것들을 고치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회장은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내 인생이니 내가 선택하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미경도 지지해 주었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지훈은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동네 상가의 작은 점포였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윤지훈 시계 수리점. 개업 첫날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서진까지요. 꽃다발도 보내주었습니다. 축하한다고요. 지훈은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손님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고장난 시계를 들고요. 지훈은 하나씩 고쳤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급하게 만지면 망가지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가게는 소문이 났어요. 실력이 좋다고요. 무엇보다 정성스럽게 고친다고요. 손님들은 지훈을 좋아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믿을 수 있었거든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 지훈은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셨어요. 정원을 거닐곤 하셨습니다. 서진은 다음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가족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었습니다. 회장과 서미경은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훈은 거실에 있었어요. 오르골 상자 앞에요. 그동안 한 번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지훈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미경이 거실에 들어왔어요. 아들이 오르골을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지훈아, 엄마.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이거 틀어도 될까요? 서미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아. 지우는 태엽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렸습니다. 조금씩이요. 그리고 끝까지 감았습니다. 완전히요. 손을 뗐습니다. 오르골이 울렸어요. 맑고 투명한 선율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24년 만에 완전하게 감긴 오르골 소리였어요. 서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음악 소리를 듣고요. 그는 아내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도 왔습니다. 할머니도 오셨어요. 5사람은 그렇게 서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선율은 흘렀어요. 1소절, 2소절, 3소절, 끝까지요. 그리고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정적이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서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서미경이 아들을 안았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회장도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안았어요. 서진도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했어요. 5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오르골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았어요. 정원에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오랜 겨울이 끝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이 돌아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지우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택으로요. 할머니가 현관에서 맞아주셨어요. 왔니? 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차려놨다. 들어와.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진, 할머니, 그리고 지훈. 5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기적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시간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속도로 열렸을 뿐이에요. 오르골처럼요. 태엽을 천천히 감듯이요. 급하게 만지면 망가지니까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루면 다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지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는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르골처럼요.